초겨울의 칼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파고드는 서울의 싸늘한 공기 속 날씨보다 더 차가운 곳이 있었다. 바로 SJ그룹 강지훈 회장의 보금자리라 불리는 한남동의 저택이었다. 하지만 보금자리라는 말은 3년간의 계약 결혼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수식어에 불과했다. 그것은 윤서연이 대사 한마디 없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해야 하는 완벽한 무대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남자의 곁을 지키는 우아한 그림자이자 값비싼 장식품처럼 존재했다. 모든 것은 그 공허한 궤도 위에서 무감각하게 흘러갔다. 그의 불멸의 첫사랑 한유라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마치 완벽하게 얼어붙은 호수 표면에 생긴 균열처럼 그녀의 귀환은 뼈를 애는 듯한 무관심을 날카로운 얼음 칼날로 바꾸어 이미 오래전에 무뎌진 서연의 심장을 정조준했다. 연극은 곧 막을 내려야 했지만 그 전에 그녀는 이 잔인한 마지막 춤을 견뎌내야만 했다. 서울 최고급 럭셔리 호텔 시그니엘의 연회장은 화려함과 권력으로 숨이 막힐 듯했다.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로 눈부신 빛을 흩뿌렸고 그 빛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의 모습을 반사했다. 오늘은 SJ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바이오 기술에서부터 고급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룬 SJ그룹. 그리고 이 파티의 중심에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선 남자 강지훈 회장이 있었다. 강지훈은 신이 노골적으로 편애한 듯 단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180이 훌쩍 넘는 키 맞춤 제작된 톰포드 슈트 너머로도 완벽한 신체 비율, 그리고 조각상처럼 빚어진 얼굴. 하지만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드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깊은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그는 회의실의 폭군이자 사교계의 얼음신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 정확히 반보 뒤에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의 아내였다. 발렌티노의 사파이어 블루 이브닝 드레스 단정하게 틀어올린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우아한 목선과 섬세한 다이아몬드 귀걸이. 서연은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고전 유화처럼 고요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강씨 가문의 완벽한 안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다. 단정할 것, 말을 아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보이지 않게 존재할 것.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양가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으며 모든 공식 석상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는 표준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을 지켰다. 대중의 눈에 그들은 완벽한 쇼윈도 부부였다. SJ의 막대한 자본과 예술계 및 학계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윤씨 가문의 완벽한 상업적 결합. 하지만 지난 3년간 그들의 공동 침실이 단 하룻밤도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진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만이 알았다. 오늘 밤 서연의 미소는 유난히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멀지 않은 곳 예술가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모인 무리 속에 한유라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발레 천재로 불렸던 강지훈의 뼈에 사무치는 첫사랑. 8년 전 파리에서의 커리어를 쫓아 그를 떠났던 여자. 그리고 정확히 3개월 전 한국으로 돌아온 여자. 유라의 귀환은 이 위태롭고 거짓된 결혼 생활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전까지 지훈이 서연에게 무관심했다면 지난 3개월 동안 그것은 노골적인 혐오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몇 시간씩 이어지는 통화도, 파트너 접대라고 거짓말하는 저녁 식사도, 새벽 3시에 귀가하는 그의 재킷에서 풍기는 옅은 여성의 향수 냄새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서연은 알았다.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계약 기간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었다. 윤씨 가문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아껴주던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의 수건 사업인 예술지원재단을 위해 SJ의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강 회장님 30주년 축하드립니다. 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다가와 잔을 높이 들었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잔을 들어 화답했다. 그는 바로 곁에 서 있는 아내를 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잔을 들었다. 우아하지만 고독한 몸짓이었다. 파트너가 물러나자마자 지훈의 시선은 즉시 인파를 가로질러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 형체를 향해 날아갔다. 그 시선에는 서연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함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클러치를 꽉 쥐었다. 손톱이 부드러운 가죽을 깊게 파고들었다. 기념식은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지훈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비전 미래, 그리고 글로벌 지배력에 대해 말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이 제국의 왕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아내가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대신 곧장 한유라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다. 모든 시선이 노골적이든 혹은 은밀하든 그들 세 사람에게로 쏠렸다. 유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커다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면서도 비단결처럼 부드러웠다. 나, 이런 시끄러운 자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숨이 좀 막혀요, 거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었다. 그것은 자신의 창립기념 파티에 참석한 SJ그룹 회장의 재킷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유라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노골적인 소유욕과 보호 본능의 표출이었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목소리는 만년설처럼 차갑던 평소와 달리 봄날처럼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인파를 헤치고 나갔다. 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강지훈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공기처럼 취급했다.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법적 아내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한여나 무생물 조각상인 것처럼. 그리고 한유라 그녀는 서연을 지나치면서 힐끗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도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교묘한 눈빛이었다.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거짓된 연민의 시선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윤서연은 연회장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다면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붉은 와인이 잔 밖으로 넘칠 듯이 파동쳤다. 주변에서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세상의 강 회장, 지금 진심이야.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정식 부인인데. 저 여자 누구야? 아, 한유라. 그 전설의 첫사랑인가? 강 사모님 곧 쫓겨나겠는데. 저런 망신이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박혔다. SJ그룹의 30주년 기념 파티는 한순간에 윤서연만을 위한 공개적인 모욕의 무대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폐부로 곧장 파고들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둘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그에게 상처받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그들의 세계 전체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짓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옆 테이블에 와인잔을 내려놓고 무심코 흘러내린 옆머리를 정돈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대로 꼿꼿하게 편등을 유지한 채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리를 뜨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견고하고 우아했다. 마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백 개의 속삭임도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심장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녀가 연회장 정문에 다다랐을 때 무거운 원목문이 열리고 지훈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그게... 서연은 손을 들어 올렸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이 담긴 그 동작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3년 동안 함께 일해온 비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 비서님,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강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저 먼저 들어간다고.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빛나는 강철문이 닫히며 그녀를 저 화려하고 거짓된 세계로부터 분리시켰다. 좁고 차가운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남겨지고 나서야 윤서연은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터져나오려는 뜨거운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견딜 만큼 견뎠다. 3년. 그녀의 청춘, 그녀의 희망, 그리고 그의 다정한 눈길 한 번을 기다렸던 무의미한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오늘 밤으로 끝났다. 그의 공개적인 잔인함은 모욕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애정을 가진 아내를 제 손으로 직접 죽여버린 것이다.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조용히 저택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침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서쪽 별채의 작업실로 곧장 향했다. 컴퓨터를 켰다. 희미한 푸른빛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 계약 조건에 관한 모든 서류, 그녀의 명의로 된 자산 목록, 그리고 오래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준비해둔 이력서 한 부가 들어있었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게, 마치 방금 죽어버린 결혼 생활의 재처럼. 강지훈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일했다. 새날의 첫 새벽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메일 한 통과 또 다른 문서 한 부의 작성을 마쳤다. 파리로 보내는 이메일 한 통, 그리고 책상 위에 깔끔하게 놓인 이혼 서류 한 통.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첫눈을 맞이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기분이었다. 어젯밤의 굴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가두고 있던 황금 세장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었다. 다음날 아침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지만 한남동 저택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지훈은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 역시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서쪽 별채의 작업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가 프랑스 유학 시절 사용했던 제도판과 디자인 스케치북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난 3년간 닫혀있던 그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마주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어젯밤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1층 식당으로 내려왔을 때 저택의 사용인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안주인의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어젯밤의 스캔들을 떠올리며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서연은 평소처럼 토스트와 커피가 놓인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막 커피잔을 들었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젯밤 파티에서 입었던 슈트 차림 그대로였다. 재킷은 사라진 채였고 당연히 한유라에게 걸쳐주고 왔을 것이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그의 완벽한 얼굴은 하룻밤 사이의 피로와 억누르지 못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식당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서연이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멈춰 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윤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언제나처럼 차가웠지만 오늘은 그 안에 면도날 같은 저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평온한 목소리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찻잔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사용인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서연은 여전히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모욕할 방식은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유라 씨한테 무슨 짓을 했지?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서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파티장을 떠난 이후 그녀는 이 저택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한유라가 또 다른 연극을 시작한 것이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교진말 지훈이 포효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까지 거칠게 내밀었다. 액정 화면에는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어둡고 흔들리는 영상이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한유라의 발레 연습실로 보이는 곳이었다. 바닥에는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뿌려져 있었고 그녀가 아끼는 토슈즈 한 켤레가 면도날로 난도질당한 채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영상은 눈물 범벅이 된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한유라의 얼굴을 비췄다. 이게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어젯밤 네가 사람을 시켰겠지. 네가 그 파티장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감히 유라 씨를 건드린 거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판결이었다. 서연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너무나 유치하고 조잡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첫사랑이라는 마법에 걸린 그 남자는 이 조잡한 연극을 맹신하고 있었다. 내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했다. 힘을 실어 또렷하게. 내가 아니면 누구지 어젯밤. 이후 유라 씨는 내내 나하고 같이 있었어. 오늘 아침 연습실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건 그가 휴대폰을 흔들며 다른 사진을 띄웠다. 그것은 유라의 발목이었다. 가늘고 하얀 발목에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연습실 바닥에 뿌려진 유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았어. 하마터면 발레리나로서의 생명이 끝장날 뻔했다고.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그는 윤서연을 자신의 아내를 질투해 눈이 멀어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악독한 여자로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부조리한 재판의 피고인으로 앉아있을 생각이 없었다. 강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증거도 없이 나를 범죄자로 몰고 있군요. 증거, 내 그 질투심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지. 3년 동안 내 옆에서 그림자처럼 숨죽여 지내더니 유라 씨가 돌아오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군. 역겨워, 역겹다는 말.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가 3년간 지켜온 품위 인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감내했던 모든 굴욕.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다. 윤서연, 네가 원하는 게 내 아내 자리라면 그렇게 해. 하지만 명심해. 네가 유라 씨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시 건드리면 난 네 아버지의 그 고상한 예술 재단부터 박살낼 거야.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윤 씨 가문의 명예, 내가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어. 알아들어. 협박. 그녀의 가장 약한 골이 그녀의 아버지를 물고 늘어지는 비열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텅 빈 시면 그 자체였다. 그녀는 테이블을 돌아 자신의 남편 아니 곧 남편이 아닐 남자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그런 눈빛을 처음 보았다. 늘 순종적이고 감정이 없던 인형 같던 그녀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서연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가 어젯밤 자신에게 했던 것보다 1000배는 더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 쫙 맑고 날카로운 파여름이 아침 식당의 정적을 갈랐다. 서연의 손바닥이 지훈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힘이 실린 일격에 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사형인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대한민국에서 감히 SJ그룹 강지훈 회장의 뺨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살인적인 분노로 이글거렸다. 네가 감히... 이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젯밤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값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쫙! 반대쪽 뺨에도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아침 당신의 그 더럽고 비열한 협박에 대한 값이에요. 강지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신이 3년간 완벽하게 통제하고 무시해왔던 존재에게 방역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다. 네요. 너 미쳤어. 아니요. 서연이 말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복도를 가로질러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지훈은 뺨을 감싸쥔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따라잡았다. 당장 서, 윤서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 결혼 당장 끝장낼 수 있어. 그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소리쳤다. 서연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팔을 붙잡은 그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본 후 다시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반대쪽 손에 들고 있던 것을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깔끔하게 접힌 흰색 서류 뭉치였다. 서류는 그의 가슴에 맞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지훈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로 향했다. 그리고 그 표지에 찍힌 두 글자를 읽었다. 다라이홍.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이혼 윤서연이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고. 그게 뭐야? 읽어보세요. 어젯밤 당신이 한유라 씨와 놀아나는 동안 내가 준비한 거예요. 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결혼 끝내요. 내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내 아버지 재단은 어쩌고. 지훈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문제예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죠.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당신 돈 역겨워서 한 푼도 받기 싫으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내 몫의 재산만 정확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어젯밤 파리로 보낸 이메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신이 이미 새벽에 도착했다는 것도. 내일 당장 변호사를 보낼 테니 그렇게 하세요.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망설임이 없었다. 강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와 그녀가 사라진 계단 끝을 번갈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그것도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 의해 모든 것이 뒤집혔다는 것을 그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뺨이 뒤늦게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육체적인 통증이자 난생 처음 겪어보는 굴욕감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영원처럼 길고 누군가에게는 찰나처럼 짧다. 강지훈에게 지난 1년은 혼돈 그 자체였다. 윤서연은 그야말로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뺨을 때린 다음 날 예고했던 대로 변호사를 보냈다. 위자료를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강지훈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건드렸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어차피 한유라가 곁에 있었고 순종적이지 않은 아내는 그에게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는 그녀가 곧 아버지의 재단을 들고 자신에게 무릎 꿇으러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윤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윤씨 가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SJ의 투자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익명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기금을 유치해 재단을 성공적으로 유지시켰다.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대한민국 상류사회에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처음 몇 달간 지훈은
유라와의 재결합에 심취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되찾았다는 승리감, 그리고 자신을 감히 모욕하고 떠난 아내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그는 유라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세월은 두 사람을 모두 바꿔놓았다. 한유라는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순수한 발레리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SJ그룹 안주인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사치와 허영을 요구했다. 그녀의 질투와 의심은 서연의 무관심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피곤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서연이 했던 일들과 자신을 비교했고 지훈이 자신을 서연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의 관계는 열정에서 시작했지만 빠르게 식상함과 피로감으로 변질되어 갔다. 지훈은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한 것이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애써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패션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등장했다. 베로니카, 혜성처럼 나타난 디자이너. 프랑스 국적의 한국계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이, 얼굴, 경력 모두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브랜드 미와이는 파리 오트쿠티르를 뒤흔들었다. 베로니카의 디자인은 동양적인 선의 미학과 서양의 해체주의적 구조를 결합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강인하면서도 처절한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 작품이었다. 전 세계의 왕족 할리우드 스타 그리고 억만장자들이 그녀의 옷을 입기 위해 줄을 섰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 SJ그룹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터졌다. 그룹이 몇 년 전 야심차게 인수한 패션 자회사 SJ 어페럴이 막대한 적자를 내며 좌초 위기에 몰린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과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에서 단 하나의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베로니카를 잡아야 합니다. 마케팅팀의 이사가 절박하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베로니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성사시킬 수만 있다면 단숨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검토했다. 베로니카의 디자인 사진들을 넘겨보던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감각.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짚어내지 못하고 그저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내렸다. 총력을 다해서 컨택해. 그녀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맞춰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서울로 데려와야 해. 그러나 베로니카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SJ가 보낸 수십 통의 공식 이메일과 제안서는 그녀의 에이전시 측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BY 측의 답변은 늘 한결같았다. 베로니카는 현재 SJ그룹과의 협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강지훈의 오기가 발동했다. 그는 SJ의 이름으로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때마침 파리 패션 위크에서 베로니카가 자신의 첫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업계 전체가 들썩였다. 지훈은 직접 파리로 날아가기로 결정했다. 파리의 그란 팔레 쇼가 열리는 날의 공기는 흥분으로 터질 듯했다. 전 세계의 패션 에디터, 바이어 셀러브리티들이 쇼장으로 모여들었다. 강지훈은 SJ그룹 회장 자격으로 가장 앞줄 프런트로우에 앉았다. 그의 옆자리에는 어떻게든 그를 따라온 한유라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지훈 씨, 여긴 너무 정신없네요. 쇼 끝나고 에르메스 매장에 가요. 네. 유라가 그의 팔에 매달리며 속삭였다. 지훈은 대답 없이 무대만을 응시했다. 그는 이런 소란스러움이 싫었지만 오늘은 반드시 그 베로니카라는 여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런웨이가 시작되자 강지훈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델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다. 디자인은 충격적이었다. 거친 실크와 부드러운 가죽이 공존했고 날카로운 재단과 유려한 곡선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색상은 검은색 피처럼 붉은색 그리고 얼음 같은 흰색이 전부였다. 그것은 상처 인내,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깨고 나온 재탄생의 서사시였다. 모든 이가 압도당했다. 한유라마저도 불평을 잊은 채 넋을 잃고 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피날레, 모든 모델이 무대에 도열하고 마지막으로 디자이너가 인사를 하기 위해 걸어 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그러나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무대 끝으로 걸어 나온 여자는 섬세한 검은색 베일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명확히 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당당하고 꼿꼿한 실루엣이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다.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난 목선 손가락을 가볍게 모으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일 너머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무대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나던 그 눈빛, 지난 3년간 무표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경멸을 담아 자신의 뺨을 내리쳤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세어, 연.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새어나왔다. 너무 작은 소리라 옆에 있던 유라는 듣지 못했다. 여자는 베로니카는 고개를 들고 단 한순간 강지훈이 앉아있는 방향을 응시했다. 마치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무대 뒤로 사라졌다. 잠깐 지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지훈 씨 왜 그래요? 유라가 당황해서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뿌리치고 미친 듯이 무대 뒤 백스테이지로 달려갔다. 매움추시오, 관계자 외 출입금지입니다. 거구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비켜. 나 SJ그룹 강지훈이야. 나 베로니카, 당신네 디자이너 만나야겠어. 그가 고함을 쳤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베로니카님은 이미 쇼장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었다. 불가능했다. 저 여자가 윤서연일 리가 없었다. 자신이 알던 윤서연은 예술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날카롭고 도발적이며 전 세계를 뒤흔들 재능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순종적이고 지루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뇌리에서 그 꼿꼿한 실루엣과 차가운 눈빛이 떠나질 않았다. 그는 허탈하게 쇼장으로 돌아왔다. 유라가 짜증 섞인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윤서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파리에 샹젤리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VY의 아틀리에, 베로니카 아니 윤서연은 얼굴을 가렸던 베일을 벗었다. 1년 사이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의 유순함은 사라지고 대신 치명적일 만큼 매혹적이고 단단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가 방금 SJ그룹에서 다시 보낸 이전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을 담은 협업 제안서를 내밀었다. 서연은 그것을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개오절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녀가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국 지사에 연락해서 다음 시즌 팝업 스토어 준비 시작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담.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에펠탑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쇼장에 와 있었다는 보고를 이미 받았다. 그의 충격받은 얼굴을 상상하는 것은 꽤 즐거운 일이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활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서울에 금이 환영할 것이었다. 강지훈이 그토록 경멸했던 윤서연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무릎 꿇고 갈망해야 할 베로니카로서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유령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변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파리 패션쇼의 마지막 순간 베일 너머로 그를 꿰뚫어 보던 차가운 눈빛으로 가득 찼다. 베로니카와 윤서연. 두 이름이 그의 뇌리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심장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가 놓친 무언가가 있다고. 그는 즉시 김 비서를 불렀다. 디자이너 베로니카.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가족 학력 프랑스에서의 모든 행적.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윤서연 씨, 이혼 후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든 동선을 다시 확인해. 김 비서는 유능했다. 며칠 만에 보고서가 올라왔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베로니카의 이력은 외과 수술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고 깨끗했다. 그녀는 4년 전 파리의 한 디자인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후 작은 아틀리에에서 일하다 1년 반 전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녀가 한국계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가족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두 번째 보고서였다. 윤서연 1년 전 이혼 서류 처리 직후 프랑스 파리로 출국, 사유미술사 연구 및 유학, 이후 현재까지 국내 입국 기록 없음. 심장이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윤서연이 파리로 떠난 시점과 베로니카라는 존재가 패션계의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했다. 그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가 알던 윤서연은 전통 미술사를 전공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예술계에 몸담아왔다. 그녀가 디자인에 재능이 있었던가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그녀의 전공이나 재능에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아내였을 뿐이다. 바로 그때 한유라와의 관계에 균열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유라는 SJ가 베로니카와의 협업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콜라보레이션의 뮤즈가 되어 화려하게 재기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지훈의 서재에 유라가 쳐들어와 고함을 질렀다.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이너 하나를 못 데려와서 이 망신을 줘요. 당신 SJ그룹 회장 맞아요. 지훈은 피로감에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요즘 들어 유라의 이런 히스테리는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만해 유라야. 비즈니스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보여요.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 변했어. 윤서연이 있을 때만 해도 나한테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줬으면서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지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유라는 그 차가움의 순간 움찔했지만 불안감이 분노를 이겼다. 그녀는 지훈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들을 밀쳐냈다. 왜요? 찔려요 아니면? 아직도 그 여자한테 미련이라도 남았어요. 설마 파리에서 그 베로니카라는 여자한테 홀리기라도 한 거야. 한유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데. 유라가 절박하게 외쳤다. 내가 겨우 그런 조잡한 짓을 했을 것 같아. 그때는 당신이 윤서연한테서 완전히 눈이 멀게 만들어야 했으니까. 어떻게든 그 여자를 당신 옆에서 떼어내야 했으니까 그랬던 거지.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방금 뭐라고 했지? 유라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언을 했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라니 무슨 조잡한 짓. 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유라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다.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잖아. 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네가 윤서연을 내 옆에서 떼어내기 위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유라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가슴에 매달렸다. 지훈 씨, 무서워요. 왜 그래요?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특히 그 여자한테 관심 갖는 거. 난 그냥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사랑해서. 지우는 그녀를 밀쳐냈다. 차갑게. 그는 더 이상 이 눈물에 속지 않았다. 방금 전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베로니카에 대한 의심과 과거의 이혼 사건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켰다. 유라가 서재에서 쫓겨나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하고 지우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김비서, 1년 전 나와 윤서연 씨가 이혼하기 바로 전날 한유라 씨의 발레 연습실에서 일어났던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재조사해. 조용히 CCTV 기록 출입자 명부 건물 외부 영상까지 전부 다. 당장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SJ의 정보력은 대한민국에서 그 무엇도 파헤치지 못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김 비서는 지난 1년간 그 이혼에 대해 남모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결과는 48시간 만에 나왔다. 깊은 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거대하고 어두운 사무실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울렸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째 사건 당일 아침 연습실 복도를 비추는 핵심 CCTV가 기기 결함으로 작동을 멈췄다. 너무나 의도적인 타이밍이었다. 둘째 바닥에 뿌려져 있던 유리 조각은 그 건물의 거울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반입된 특정 브랜드의 장식용 거울 파편이었다. 셋째, 난도질당한 토슈즈. 그것은 한유라가 평소 신던 것이 아니라 이미 폐기 처분하려던 낡은 슈즈였다. 넷째, 결정적인 증거. 건물 외부 주차장 CCTV 영상. 한유라가 연습실에 도착하기 정확히 1시간 전 그녀의 개인 비서가 커다란 더플백을 들고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김 비서는 몇 달 전 개인 사정으로 해고당한 그 비서를 찾아냈다. 원한과 두려움에 떨던 그녀는 면책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한유라가 모든 것을 연출했다. 그녀는 질투에 눈이 먼 아내에게 협박당하는 비련의 여주인공 역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연습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발을 찢었고 외부에서 가져온 유리를 뿌렸으며 심지어 자신의 발목에 상처가 날 뻔했다고 주장했던 그 붉은 자국마저도 스스로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어 만든 자해의 흔적이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그날 윤서연의 행적 타임라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날 밤 파티에서 돌아온 이후 이혼 서류를 들고 나온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한남동 저택을 떠난 적이 없음이 저택의 모든 CCTV와 출입 기록으로 증명되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쿵! 강지훈의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다. 그의 호흡이 가빠졌다. 눈앞이 아찔했다. 이혼, 모욕, 뺨, 역겹다고 했던 자신의 목소리. 아버지를 들먹이며 비열하게 협박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조잡한 연극의 노란한 광대였을 뿐이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는 한유라가 무고한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 휘두른 칼 바로 그 자체였다. 그는 윤서연이 왜 그토록 차갑게 자신의 뺨을 때렸는지, 왜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돌아섰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경멸이었다. 자신이라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대한 극한의 경멸이었다. 엄청난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후회가 그의 숨통을 조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켰다. 바탕화면에는 그가 저장해둔 파리 패션쇼 피날레의 베로니카 사진이 떠 있었다. 베일 너머의 희미한 실루엣, 꼿꼿한 목선.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 그녀가 감내해야 했을 굴욕, 그리고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보냈을 지난 1년.
세워연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은 애원이자 절규였다. 그의 후회는 차갑고 무거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보다 1000배는 더 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로 죄책감과 후회는 거대한 분노가 되어 강지훈의 전 존재를 뒤흔들었다. 그 분노의 첫 번째 대상은 한유라였다. 그는 김비서의 보고서를 들고 유라가 머물던 최고급 레지던스로 향했다. 유라는 그가 자신을 용서하고 파리에서의 일을 만회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온 것이라 착각했다. 그녀는 가장 매혹적인 실크 가운을 입고 그를 맞이했다. 지훈 씨 오실 줄 알았어요. 내가 어젯밤엔 너무 예민했죠, 그렇죠? 지훈은 그녀의 연기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대답 대신 연습실 CCTV 캡처 사진들과 해고된 비서의 자필 진술서를 그녀의 얼굴 앞 유리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이게 뭐예요?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다. 내가 한 짓, 지훈의 목소리는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 조각 같았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아니에요. 지훈 씨, 이건 모함이야. 저 비서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그 비서는 이미 내 법무팀의 보호 아래 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네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연락했던 사설 업체 CCTV 기사까지 전부 확보했어. 더 연기할 필요 없어, 한유라. 유라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것이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지에 매달렸다. 잘못했어요, 지훈 씨.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 여자가 당신 옆에 있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발 용서해줘요. 네, 한때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눈물이 이제는 혐오감만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3년간 이 추악한 연기에 속아 진실을 짓밟았다. 사랑, 그가 비웃었다. 네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고 범죄야. 넌 날 속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당장 나가.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집 차 내 이름으로 된 카드 전부 정지시킬 거야. SA가 후원하던 내 발레단도 오늘부로 지원 중단이다. 안 돼. 지훈 씨,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요. 나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네 사정이지. 지훈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돌아섰다. 네가 서연이에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레지던스를 걸어 나왔고 한유라의 절규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졌다. 그의 첫 번째 과오가 청산되었다. 이제 가장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두 번째가 남아있었다. 그는 윤서연을 만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사과를 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 수도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 마치 그의 고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패션계 전체를 뒤흔드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베로니카 브와이휘아 아시아 체엇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 청담동에 오픈 결정. 디자이너 베로니카 개관 파티 참석 위해 1년 만에 귀국. 그녀가 돌아온다. 자신의 힘으로. 그가 그녀를 내쫓았던 바로 그 도시로 여왕처럼 화려하게 금이 환영하는 것이다.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파티가 열리는 날, 청담동 일대는 마비 상태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재계 인사 톱스타들이 VE의 검은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입구에서 거대한 소란이 일어났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SJ그룹 강지훈 회장이 나타난 것이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모두가 경악했다. 자신들의 콜라보 제안을 무참히 거절한 디자이너의 파티에 SJ의 총수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1년 전 불명예스럽게 이혼한 전처가 주최하는 파티에 지훈은 그 모든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를 무시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쫓고 있었다. 파티장 중앙 샴페인 잔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자, 윤서연.
그녀는 더 이상 파리에서처럼 베일을 쓰지 않았다. 강렬한 붉은색의 비대칭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숨이 멎을 듯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과거의 유순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였다. 그녀의 곁에는 VY의 공동대표이자 억만장자 재미교포 투자가인 제임스 박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는 노골적인 감탄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인파를 헤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시끄럽던 음악 소리마저 잦아드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그녀 앞에 섰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1년 만에 마주한 얼굴.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심지어 증오도 없었다. 그저 완벽한 무관심. 마치 길거리에서 불쾌한 무언가를 마주친 듯한 예의 바른 냉담함이었다. 세어연아. 지훈의 목에서 겨우 짜낸 쇠가 긁히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에 파티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가 그녀를 전처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서연은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는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그를 정정했다. 강 회장님. 그녀는 그를 강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완벽한 타인에게 긋는 선이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초대 명단에 성함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저희는 분명히 SJ그룹의 협업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요. 그녀는 이 만남을 철저히 공적인 비즈니스 실패로 규정해버렸다. 그가 사적인 사과를 꺼낼 단 한치의 틈도 주지 않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한 이 공개적인 무시와 거절은 그날 아침 그녀가 날렸던 따기보다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얘기 좀 해. 그가 간신히 말했다.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좀 바빠서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사업적인 용무시라면 공식 채널을 통해 에이전시에 연락해 주시죠. 물론 답변은 같겠지만요. 그녀는 옆에 있던 제임스 박에게 몸을 돌렸다. 제임스, 저쪽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네요. 잠시 실례하죠. 그녀는 강지훈을 마치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처럼 그대로 지나쳐갔다. 그가 입고 온 최고급 정장에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차갑게 스쳤다. 강지훈은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평생 이런 굴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던 제국의 왕이 이제는 그녀의 시선 한 자락조차 붙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할 자격이 없었다. 그날부터 강지훈의 서툴고 처절한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는 다음날 VY 플래그십 스토어 전체를 뒤덮을 만큼의 희귀한 푸른색 장미 수백 송이를 보냈다. 꽃은 당일 오후 그대로 SJ그룹 본사 로비에 반송되었다. 폐기물 처리에 비용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베로니카의 비서가 보낸 냉정한 메모와 함께 그는 권력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SJ 캐피탈을 통해 VY의 지분을 매입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VY는 비상장 기업이었고 그녀의 파트너인 제임스 박은 그의 자본력을 비웃으며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그는 10대 스토커처럼 변해버렸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그녀의 청담동 아틀리에 밖에서 몇 시간이고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퇴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차에서 내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임스 박의 마세라티가 부드럽게 멈춰섰고 제임스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며 차에 태웠다. 그 모습은 정확히 지훈 자신이 과거 한유라에게 했던 행동의 재현이었다. 그 행동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는 이제야 타인의 모습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차는 매정하게 떠나버렸고 강지훈은 홀로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 자신의 차가운 차 안에 남겨졌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천재를 잃었다. 그가 그토록
SJ 어페러를 살리기 위해 갈망했던 바로 그 천재성, 그 예술적 감각, 그 모든 것이 3년 동안 자신의 집안에 있었지만 자신은 그것을 역겹다고 부르며 발로 짓밟았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공개적인 구애와 처절한 거절은 순식간에 서울 사교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이 되었다. 강 회장이 전처에게 매달리고 천재 디자이너 베로니카는 그를 벌레 보듯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 소식은 한유라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지원이 끊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유라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윤서연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이 자신을 버린 것도 세상이 자신을 비웃는 것도 모두 윤서연 때문이었다. 그녀의 불안과 질투는 맹독성 증오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진 이대로 윤서연이 여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동반 자살과도 같은 공격을 감행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연예계와 경제계를 동시에 뒤흔드는 폭탄급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천재 디자이너 베로니카. 사실은 SJ그룹 강지훈 회장의 불륜녀 폭행으로 이혼당한 전처 윤서연이었다. 기사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시작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익명의 제보자 한유라가 분명했다의 말을 인용해 베로니카가 사실은 1년 전 강 회장의 연인 한유라를 질투해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고 연습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며 이 사실이 발각되어 강 회장에게 이혼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기사의 진짜 칼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충격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천재 디자이너라는 명성에도 치명적인 의혹 제기. V와 Y의 핵심 디자인, 사실은 무명 시절 동료 디자이너의 작품 표절 의혹. 기사는 베로니카의 시그니처 디자인. 몇 점이 몇 년 전 파리에서 활동했던 한 무명 디자이너의 학생 시절 스케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비교 분석 자료를 첨부했다. 그 스케치는 한유라가 과거 강지훈의 집에 드나들었을 때 서연이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창고에 두었던 학생 시절 포트폴리오에서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유라는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의 디자인인 것처럼 조작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세상은 뒤집혔다. 베로니카가 윤서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녀의 과거사와 함께 치명적인 표절 시비까지 터진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던 VY 브랜드에겐 치명타였다. 파트너사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주가 VY와 협력관계에 있던 상장사들과 요동쳤다. 윤서연은 순식간에 천재 디자이너에서 과거를 속이고 남의 디자인까지 훔친 파렴치한 여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VY 측은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프레스센터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윤서연은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매언저 제 신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SJ그룹 강지훈 회장의 전처 윤서연이 맞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인정에 장내는 술렁였다. 하지만 기사에 보도된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한유라가 경호원들의 저지를 뿌리치며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엉망으로 화장이 번진 얼굴로 울부짖고 있었다.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저 여자가 바로 내 인생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1년 전 저 여자는 내가 지훈 씨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날 협박하고 내 연습실을 부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불쌍한 동료 디자이너의 디자인까지 훔쳐서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서연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그녀의 파트너인 제임스 박이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유라의 광기 어린 연극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가고 있었다. 상황은 완벽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기자회견장의 뒷문이 다시 열렸다. 강지훈이 그의 비서팀과 법무팀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왔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모든 카메라가 이 비극적인 삼각관계의 마지막 주인공에게로 향했다. 그는 과연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한유라는 그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라 순간 착각했다. 지훈 씨 어서 저 여자가 거짓말한다고 말해줘요. 네. 그러나 강지훈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굳은 얼굴로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윤서연의 옆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시선이 기자회견장을 천천히 훑었다. 제왕의 압도적인 기운이 장내를 지배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끔찍한 거짓말쟁이로 매도당하는 자리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만들고 방조하고 완성시킨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매니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유라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굳어갔다. 베로니카 윤서연 씨는 제 전처가 맞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사에 나온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전적으로 나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저기 서 있는 한유라 씨의 악의적인 범죄 때문입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김 비서가 재조사했던 모든 자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1년 전 한유라 씨는 윤서연 씨를 모함하기 위해 자신의 연습실을 스스로 파손하고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며 모든 증거를 조작해 내가 윤서연 씨를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습실 외부 CCTV 영상, 해고된 비서의 자백서 조작된 증거물 분석표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한유라의 완벽한 자작극 시나리오였다. 교진 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지훈 씨,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지훈이 유라의 말을 무시하고 마이크에 대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이 조잡한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나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나의 아내였던 윤서연 씨를 범죄자 취급했고 그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를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과오를 고백했다. SJ그룹 총수로서의 완벽한 이미지, 그의 자존심 모든 것을 버린 고백이었다. 표절 의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서연의 학생 시절 포트폴리오 원본과 유라가 그것을 훔쳐 제보한 날짜 기록이 떠올랐다. 이 디자인은 윤서연 씨의 것이며 한유라 씨가 그녀를 매장하기 위해 훔쳐내어 조작한 것입니다. SJ 법무팀은 이 시간부로 한유라 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증거 위조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한유라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강지훈과 윤서연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기자회견장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려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그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자신들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향해 깊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존경과 참회를 담은 난생 처음 해보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내가 저지른 짓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은 당신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소유욕이나 집착이 아닌 깊은 고통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당신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계속해서 빛나 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는 마이크를 단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보여주듯 그는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윤서연은 그가 떠나는 넓은 등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누명이 벗겨졌지만 그녀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저 남자의 모습은 그녀가 지난 3년간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얼음벽에 그녀 자신도 모르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의외로 고요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강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터뜨린 진실은 윤서연을 향했던 모든 의혹의 화살을 단숨에 꺾어버렸다. 베로니카는 표절 디자이너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과거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BY 브랜드의 가치는 하락하기는커녕 진실성과 서사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한유라는 법적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몰락했다. SJ그룹과 BY 양측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세상의 먼지가 가라앉은 후 강지훈은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윤서연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아틀리에 밖에 꽃을 보내거나 그녀의 회사 지분을 넘보거나 그녀의 동선에 나타나 스토커처럼 서성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퇴장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다른 방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몇 주 후 SJ그룹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던 SJ 어페럴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SJ는 브랜드를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대신 패션 사업부의 예산 대부분을 한국의 신진 디자이너들을 후원하는 새로운 문화재단에 조건 없는 막대한 기부금으로 출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놀랍게도 윤서연의 아버지 윤 교수로 내정되었다. 언론은 SJ의 파격적인 사회 환원이라며 칭송했지만 서연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았다. 그것은 강지훈의 속죄 방식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박살내겠다고 협박했던 그녀. 아버지의 꿈을,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지운 채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루어준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BY가 새로운 컬렉션을 위해 희귀한 이탈리아 원단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현지 마피아와 연계된 중간 공급책이 악의적으로 물량을 막아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적 대응도 쉽지 않은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그런데 단 이틀 만에 그 공급책이 먼저 VY 측에 정중하게 사과하며 모든 물량을 즉시 정상화했다. 배후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SJ그룹의 유럽 물류지사가 그 공급책과 거래하던 모든 대기업의 운송 계약을 동시에 중단시키며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단 한 통의 전화도 이메일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공로를 내세우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빛나는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돌부리를 묵묵히 치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오만하고 소유욕 넘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파리의 아틀리에로 돌아가 다음 컬렉션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서울에 묶여 있었다. 모든 누명을 벗었고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긋지긋한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지난 1년간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차가운 증오와 경멸감이 그의 예상치 못한 자기 희생과 묵묵한 속죄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무너뜨렸던 것은 그의 잔인함이었지만 정작 그녀를 다시 흔드는 것은 그의 뒤늦은 진심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을 향해 90도로 숙여졌던 그의 넓은 등이 수시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달이 흘렀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조용히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디자이너 베로니카의 모습을 벗고 검은 코트를 입은 평범한 윤서연으로 도시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어머니의 묘역으로 걸어가던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 단정하게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비석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그녀가 온 줄도 모르고 얼어붙은 손으로 묘비에 낀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조용해서 마치 지난 몇 달간 매달 그래왔던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의 발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마치 비밀스러운 순간을 들킨 아이처럼 당황했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상처 입힌 여자의 어머니에게 그만의 방식으로 사죄를 드리러 온 것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만의 속죄였다. 이 꾸며지지 않은 날것의 진심이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지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어머님께서는 나 같은 놈보다 훨씬 더 나은 사위를 맞으셨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어머님의 따님에게 내가 저지른 짓을 사죄드리러 매달 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베로니카의 가면이 사라지고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강인한 윤서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가 가져온 꽃 옆에 자신의 국화꽃을 나란히 놓았다. 그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고 시간은 너무 짧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1년 전, 그날처럼 차갑게 흐려진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첫눈이 오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들의 끝을 알렸던 그날의 첫눈.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들의 과거 위로 그리고 현재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러네요.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채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대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눈은 점점 더 거세졌다.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전히 그를 바라보지 않은 채 묘비를 향해 말했다. 추워요. 근처에 커피 마시러 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화해도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였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과거의 강지훈과 윤서연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두 사람으로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안이었다. 지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놀라움과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희망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개오피, 좋네요. 그들은 묘비를 향해 나란히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서로의 손을 잡지도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남겨둔 물음, 과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과거를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해답이었다.